아까 얘기한 말씀드린 거죠. 치수염 상병의 항생제 처방이 가능한가요? 안 됩니다. 왜냐? 안 되도록 돼 있어요. 뭐 제가 들은 내용인데 항생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치수 내의 항생제 농도가 높아지지 않는답니다. 뭐 종류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.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. 그 원장님들이 이제 아이 그럼 어떻게 해요? 신경치료하면 이거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거 치수염 상병인데 이거 항생제 꼭 내야 되겠습니다. 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답답하죠.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하세요?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? 근단 상병 내시면 됩니다. 급성 근당성 치주염 그렇게 내면 바로 인정이 될 건데 왜 그 치수염이라는 상병을 그대로 쓰면서 약 처방이 안 되냐고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시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아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상병을 바꾸시면 돼요. 상병을 바꿔서 인정되는 건 바꾸면 되는 거지 그 상병이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굳이 그걸로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아까 그리고 이제 비외과적 처치의 일률적인 처방 이것도 이제 뭐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정도와 빈도가 문제지만 제가 아는 어떤 원장님은 스케일링을 하시고 모든 환자한테 발치할 때처럼 처방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러시는지 정말 답답해가지고 이제 그 직원이 저한테 자기 원장님 성향이 그런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. 이거 삭감되는데 이거 한 달에 많게는 거의 몇십만 원, 막 100만 원 가까이 될 때도 있다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하길래 뭐 원장님이 말해서 안 들으면 원장님 돈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. 원장님은 그게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에서 까고 들어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그 스케일링 한번 하고 그 환자 약값, 조재료 그거 다 본인이 드리는 겁니다.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?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직원이 이제 원장님 정말 이거 안 됩니다라고 건의를 했더니 그 원장님이 야 그러면 처방전을 낸 다음에 우리 차트에서는 지워버려 그러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웃기죠. 예, 귀 막고 방귀 뀌는 것 같은 얘기 아니에요, 그죠? 처방전을 내고 자기 지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약국의 그 처방전이 우리 병원 이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운다고 나한테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. 그러니까 그냥 처방은 법대로 규정을 잘 알고 잘 지켜서 해야 된다. 그냥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비급여 임플란트 시 처방전을 급여하지 말 것 중요한 내용이고요. 특히나 이제 상악동 임플란트 같은 거 할 때 이제 슈다패드 이런 내용도 있는데 뭐 여기다가도 이제 뭐 안티스타민도 처방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그냥 딱 처방한다면 슈다패드 정도만 하고 있고요. 비급여 임플란트라면 그냥 비급여로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보험 임플란트가 시행이 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보험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저 약도 보험이 될 수는 있겠죠. 보험 임플란트 시행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아직도 주변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.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보험 임플란트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된다고 보고요. 비급여 임플란트를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가끔 보면 예전에 이제 비급여 임플란트 할 때 슈다패드나 상악동 관련된 약을 처방했다가 삭감당한 원장님들이 좀 계시거든요.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. 이제 저한테 하소연하시면 하소연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비인후과 보내세요. 이비인후과 보내면 거기서 먹는 약은 모두 보험됩니다. 순수하게 그 치료를 보니까. 그렇지만 우리가 할 때는 비급여 치료를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이비인후과에 보내서 치료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좀 융통성 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이제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자주 처방하는 약들도 알아보기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 부분은 저 뒤에 제가 또 간단하게 다루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처방전 재발급에 관련된 내용, 솔직히 뭐 저라고 얼마나 알겠습니까? 보통 이제 처방전을 교부일로부터 며칠간 하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3일 하는 치과도 많고 일주일 하는 치과도 있고 뭐 야박하게 뭐 이렇게 좀 더 줄여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간 내에 하게 되면 당연히 뭐 그냥 발행만 해드리는 거고요. 사용 기간 이후에 오면 원래대로 한 것처럼 우리가 처방에서 받는 이득은 없지만 진찰료는 청구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진찰료를 청구하게 되는 거고요. 조제 후에 약을 잊어버렸다. 그거는 이제 본인 잘못,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본인 잘못이잖아요. 그죠? 약 잃어버렸으니까 또 주세요. 그래서 약을 계속 가져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약, 교부일로부터 며칠간 정도 하시나요? 저는 그냥 좀 짧게 가는 편이긴 한데 저렇게 7일씩 하시는 분도 계시나 보네요. 이거는 제가 아주 보람 있는 이야기입니다. 보호자가 처방전 대리 수령. 이거는
아니, 솔직히 뭐 건강보험 프로그램 2번에 하나로 제일 많이 쓰시잖아요. 거기에 진찰료 항목에 보면 처방전만 발행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. 그게 뭐냐? 바로 제가 오스템 저번에 그 패컬티 세미나 강의할 때 그 내용이 반영돼 가지고 지금 바뀌었는데, 처방전만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보호자가 와서 대리 수령한 경우를 처방전만 발행하는 걸로 합니다. 그러면 뭐가 문제냐? 네, 진찰료가요 반만 들어옵니다. 진찰료가 반만 들어오니까 뭐 진찰한 내용까지는 인정해 주진 않고, 진찰한 내용까지는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처방전 발행하는 수수료만 주겠다, 이 정도 내용이겠죠. 그래서 2번에 저렇게 원래 저 있던 그죠, 처방전만 발행이라는 게 보호자가 처방전 수령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거 제가 건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. 예, 그래서 오스템도 프로그램 오류를 바로 잡아서 좋고,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까지도 발치 전에 전 처방만 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처방하는 치과가 의외로 많았어요. 그냥 7,000원씩 그냥 날리는 거죠. 안타깝게도. 여기 보면 관련된 내용 나와 있죠. 이렇게 내용들, 그죠? 동일 상병, 장기간 동일 처방, 환자 거동, 뭐 불편 등 이런 것들, 그리고 주치의가 인정하는 경우.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와서 처방전을 가져가도 인정이 될 만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약국도 마찬가지로 가산이 됩니다. 이거는 JTBC에 그 뉴스에 나왔길래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. 예, 좀 환자들한테 뭐 저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 그래가지고. 예. 최근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런지 제 환자도 이렇게 6시 넘으면은 아유, 다음날 갈게요 뭐 이렇게도 하고 그렇습니다. 예, 6시 넘으면 가산인 거 아시죠?